회사에서 인사과 부장 자리를 뺏겼어. 대기발령이야.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뭐, 당신이 그 회사 인사과를 만든 사람인데 회장님은 아시는 거야? 새 대표가 결정한 거야.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니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부당한 거면 부당하다고 해야지. 정혜수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반도 못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2달 뒤 자기를 잘라낸 오너 이세가 고개를 숙이고 찾아왔을 때 정혜수는 경쟁사 스카우트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태성식품 본사 3층 인사과 사무실의 아침은 늘 정혜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오전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사무실 불이 켜지고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다. 27년째 반복되는 이 루틴을 아는 사람은 인사과 직원들뿐만이 아니었다. 경비실 김반장도, 구내식당 조리사도, 심지어 매일 아침 본사 앞을 지나가는 택배기사까지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정혜수의 출근 시각은 태성식품의 시계나 다름없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사관리 시스템을 여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훑는 것이었다.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된 지 오래지만 정혜수는 여전히 종이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후배 직원들은 그걸 보며 아날로그 세대라고 농담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시스템에 입력되기 전에 서류에서 오류를 잡아내는 건 늘 정혜수였고 그 감각은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날 아침에도 후배 직원 하나가 신입 채용 서류 묶음을 들고 왔다. 부장님, 이번 하반기 생산직 채용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혜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3번째 지원자의 이력서에서 손이 멈췄다. 전 직장 재직 기간이 4개월이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에는 해당 경력을 1년 넘게 근무한 것처럼 서술해 놓았고 담당 업무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사이의 내용이 달랐다. 이 지원자 전 직장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내용이 안 맞아. 재직 기간도 다르고 담당 업무도 달라. 아, 그건 아직 확인 전입니다. 경력 기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어. 확인부터 하고 다시 올려. 후배 직원이 서류를 다시 가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800명 직원의 입사일, 부서 이동 이력, 징계 기록까지 웬만한 것은 시스템을 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건 기억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자리에서 같은 일을 오래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화된 감각이었다. 오전 10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생산라인 현장 직원 김동환 씨의 징계건이었다. 작업 중 포장라인 설정을 잘못 입력해서 불량품 3,000개가 출하 직전에 발견된 사안이었다. 다행히 출하 전에 걸렸지만 경영관리실 측에서는 이 건을 중징계 사유로 올렸다. 경영관리실 박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포장라인 오입력으로 불량 3,000개 발생. 출하 전에 발견돼서 망정이지 거래처까지 나갔으면 클레임 감당이 안 됩니다. 규정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정혜수가 서류를 한 장 꺼냈다. 3년 전에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생산이라인 박모 씨가 동일한 오입력으로 불량 2,500개를 발생시켰는데
그때 징계 결과는 감봉 1개월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정혜수가 이어갔다. 김동완 씨는 근속 12년 무사고 이력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전례보다 2단계 높은 징계를 내리면 노동청의 부당징계로 진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박상무의 표정이 굳었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다. 3년 전 전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 회의실의 정혜수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징계는 감봉 2개월로 조정되었고 김동완 씨는 해고를 면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생살라인 관리자가 정혜수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 정혜수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지나갔다. 이런 일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징계위원회에서 수십 번 같은 일을 해왔으니까.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수원지청 근로감독관 이재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달 예정된 정기 근로감독 관련 사전 협의건이었다. 정 부장, 내달 감독 일정 잡으려고 하는데 올해는 연장근로 특별점검이 중점이라 미리 서류 좀 정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감독관님, 연장근로 관리대장은 이미 정리해뒀고요.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자 명단도 다시 확인해놨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사전 제출하면 될까요? 역시 정 부장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준비가 돼 있어. 다른 데는 전화하면 뭘 준비해야 하냐부터 물어보는데. 전화를 끊은 뒤 정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재호 감독관과는 15년 넘게 실무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다. 매년 감독 때마다 서류 한 번에 통과되는 건 정혜수가 꼼꼼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오랜 시간 약속을 지키며 쌓아온 신용 때문이었다. 이런 관계는 매뉴얼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사내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오태성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며 아들 오진혁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이었다. 날짜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사과 사무실 안이 술렁거렸다.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오 부사장님이 대표 되시면 분위기가 많이 바뀔까요? 정혜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회장님이 30년 넘게 키운 회사야. 아들이라고 함부로 뒤집겠어. 후배 직원들이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혜수의 속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오진혁 부사장은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로 시스템 경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고 기존 간부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편하지 않다는 건 정혜수도 느끼고 있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주는 자부심이 있었다. 이 회사의 인사과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왔다는 확신. 누가 대표가 되든 인사과가 필요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인사과에서 자기를 빼놓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오태성 회장의 건강 상태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허리 디스크 악화와 만성 피로가 겹쳐 매일 출근이 어려워진 수준이었고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여전히 회사에 나왔다. 다만 이전처럼 매일 현장을 돌고 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였기에 경영 실무를 아들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정혜수는 퇴근길에 오태성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답장은 간단했다. 혜수야, 고맙다. 잔이가 있으니 걱정은 안 해. 정혜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걱정을 안 한다는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무거운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이 걱정을 안 하는 것과 새 대표가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래전부터 같은 길이었다. 집까지 버스로 40분.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정혜수는 내일도 7시 30분에 출근하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아직은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오진혁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첫날, 태성식품 본사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로비에 걸려있던 창업주 오태성 회장의 사진 옆에 새 대표이사 취임 현수막이 나란히 걸렸고, 임원 회의실에는 오진혁이 직접 가져온 빔 프로젝터와 노트북이 세팅되었다. 취임사는 짧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태성식품은 지금까지 사람의 경험과 감에 의존해서 성장해왔습니다. 그건 아버님 세대의 방식이었고 존경받아 마땅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지만 그 박수 속에 섞인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오래된 간부들은 입꼬리만 올린 채 손뼉을 쳤고 비교적 젊은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정혜수는 뒷줄에 앉아 취임사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걸렸다.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사람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취임 후 첫 주부터 오진혁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업계 중위권 경쟁사 한미푸드와의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임원회의에서 선언한 것이었다. 한미푸드는 태성식품보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수도권 유통망이 강한 회사였다. 오진혁의 논리는 명확했다. 태성식품의 생산력과 한미푸드의 유통망을 합치면 업계 3위권 진입이 가능하고 덩치를 키우지 않으면 대기업 계열사들 사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에 정면으로 반대할 임원은 없었다. 다만 속도가 문제였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M&A를 선언하고 곧바로 외부 컨설팅 자문사를 투입한 것은 기존 임원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전개였다. M&A 자문사로 들어온 곳은 서울 소재 경영 컨설팅 펌 KPG 어드바이저리였는데 오진혁이 유학 시절 인맥을 통해 직접 연결한 곳이었다. 문제는 자문 계약 과정에서 드러났다. KPG 어드바이저리와의 자문 수수료가 업계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오진혁이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정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경영관리실에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진혁은 M&A는 속도가 생명이고 이사회 일정 맞추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이거는 당장은 묻혔지만 나중에 불씨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KPG 어드바이저리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가장 먼저 나온 보고서가 인건비 구조 분석이었다. 합병을 추진하려면 양쪽 회사의 인력 구조를 효율화해야 하고 그 핵심은 고연차 고연봉 인력의 구조 조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자문사는 이것을 합병 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태성식품이 먼저 군사를 빼야 한미푸드 측에서도 합병 협의에 응할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오진혁에게 이 보고서는 한 줄로 요약되었다. 아버지 시절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9세대 간부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명분이 생겼다는 것. M&A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인력 구조 조정은 필수 과정이 되었고 누구도 이것에 대해 왜 하느냐고 물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었다. 구조조정 1차 리스트가 만들어졌다. 근속 20년 이상, 부장급 이상 간부들 가운데 대체 가능한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우선 대상이었다. 정혜수의 이름도 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오진혁의 시선에서 인사과 부장은 대체 가능한 직무의 전형이었다. HR 시스템을 도입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면 한 사람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작 인사과 부장 하나에 회사가 흔들릴 리 없다는 것이 오진혁의 확신이었다. 사내에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자문사가 들어온 지 2주쯤 지나서부터였다. 자문사 직원들이 각 부서를 돌며 인력 현황을 조사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임원회의가 잦아졌으며 인사과에도 직무분석표 제출 요청이 내려왔다. 오랜 경험으로 분위기를 읽는 데는 누구보다 빠른 정혜수였지만 이번에는 그 감각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후배 직원이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장님, 구조조정 리스트에 우리 과도 포함된다는 얘기가 도는데요. 소문은 소문이야. 근거 없는 얘기에 흔들리면 안 돼. 정혜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직무분석표를 제출하라는 요청 자체가 각 직무가 사람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정혜수는 설마 나까지라는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다. 이 회사의 인사과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왔다는 자부심, 그리고 800명 직원의 인사를 자기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는 확신이 그 생각을 붙들고 있었다. 퇴근 후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혜수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굴었다. 아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정혜수는 새 대표가 왔으니 좀 바빠졌지 정도로만 넘겼다. 아직은 걱정을 나눌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 나누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었다. 그날 밤 오진혁은 대표이사실에서 KPG 어드바이저리 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구조조정 1차 리스트가 띄워져 있었고 오진혁의 시선은 인사과 부장 정혜수의 이름 위에 멈춰 있었다. 인사과는 시스템 전환하면 현 인원의 절반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장급은 교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문사 팀장의 말에 오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보직해임 통보는 정혜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다. 오진혁 대표가 직접 전한 것이 아니었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사내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인사 발령 게시판에 새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인사과 부장 정혜수 보직해임. 경영지원실 소속 대기 발령. 개시 시각은 오전 7시. 정혜수가 출근하기도 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가 나간 뒤였다. 당사자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사내 공지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정혜수는 화면을 한번 읽고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시선은 아직 모니터 위에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 30초쯤 그 상태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경영관리실장 한정우가 인사과 문을 열고 들어왔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 정혜수를 복도로 불러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 부장, 발령건 보셨죠? 오 대표님이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혜수는 한정우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일정이 안 맞은 게 아니라 직접 말할 생각이 없었던 거겠지요. 한정우 실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오진혁에게 인사과 부장은 구조조정 리스트의 한 줄에 불과했다는 것을, 한 줄을 지우는데 대표이사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 한 줄의 무게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한정우가 돌아간 뒤 정혜수는 곧장 인사과로 돌아가지 않았다. 3층 복도 끝 비상계단 앞에 잠시 멈춰섰다.
창문 너머로 태성식품 공장 건물의 지붕이 보였다. 이 복도를 수천 번은 걸었을 텐데 비상계단 앞에서 멈춰 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분쯤 서 있다가 정혜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인사과 사무실로 돌아가 자기 자리에 앉았고 평소처럼 업무 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정혜수의 방식이었고 이 순간에도 그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내 시스템의 발령 공지가 이미 올라간 상태였기에 인사과 후배 직원들은 정혜수보다 먼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무실 안 공기가 무거웠다. 아무도 정혜수에게 직접 말을 걸지 못했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가장 오래 함께 일한 인사과 김대리가 자판기 커피를 한 잔 가져다 정혜수 책상 위에 슬쩍 놓고 갔다. 정혜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사무실 안에서 유일하게 오간 위로였다. 오후가 되자 후임 인사가 발표되었다. 외부 영입이었다. 이름은 서민재, 34세. HR 전문 컨설팅 회사 출신으로 인사 시스템 설계와 직무 분석 프로젝트를 여러 건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오진혁이 직접 면접을 보고 데려온 인물이라는 소문이 함께 돌았다. 서민재는 첫날부터 인사과에 노트북을 펼치고 태성식품 HR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일하는 방식은 정혜수와 정반대였다. 서류 처리나 명함 파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아 엑셀로 정리한 뒤 분석 프레임을 짜는 스타일이었다. 인사과 후배 직원들에게 첫 지시도 명확했다. 현재 HR 시스템이 너무 낡았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HR 플랫폼으로 전면 전환하고 인사 데이터 분석 체계를 새로 설계할 겁니다. 부서별 직무기술서도 전부 재정비합시다. 2주 안에 마이그레이션 로드맵 잡는 게 목표입니다.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시스템 고도화는 어차피 언젠가 해야 할 일이었고 서민재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유능한 사람이었다. 문제는 태성식품이라는 회사가 시스템만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데 있었는데 그것은 서민재가 아직 알 수 없는 영역이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보기에 태성식품의 인사과는 시스템 고도화가 늦어진 조직이었고 그 원인은 기존 관리자가 변화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다. 오진혁이 정혜수를 교체하면서 서민재에게 했을 설명도 그런 맥락이었을 것이었다. 정혜수는 이 과정을 인사과 자리에 앉아서 지켜봐야 했다. 자기 후임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운영하던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장면을 같은 사무실에서 보는 것. 이것이 보직해임이라는 것의 실체였다. 해고가 아니니 회사에는 나와야 하고 하지만 할 일은 없고 자기가 있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상황.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미 이 조직에서 자기의 자리는 사라진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정혜수는 경영지원실로 자리를 옮겼다. 경영지원실이라는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본사 2층 구석에 있는 소회의실을 임시로 사무공간으로 전환한 곳이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전화기 하나. 컴퓨터는 배정되었지만 인사관리 시스템 접근 권한은 이미 해제된 상태였다. 정혜수가 이 회사에서 가진 권한은 출퇴근 기록을 찍는 것 정도만 남아 있었다. 첫날은 그래도 이것저것 정리할 게 있었다. 개인 물품을 옮기고 책상을 세팅하고 그동안 밀린 개인 메일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오전이 지나갔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다. 할 일이 없었다. 경영지원실 소속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직무가 없다는 뜻이었고 직무가 없다는 것은 하루 종일 빈 화면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정혜수는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읽고 점심을 먹고 다시 자리에 앉아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 단 하루도 이렇게 보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 시간은 어떤 징계보다 가혹한 것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정 부장님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다. 대놓고 피하는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불편해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었다. 보직해 힘든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자기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본능적인 경계. 정혜수는 그런 반응들을 탓하지 않았다.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서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 장면의 주인공이 자기가 될 줄은 몰랐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정혜수의 일상은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아침 7시 30분 출근, 경영지원실 자리에 앉기, 컴퓨터 켜기, 뉴스 확인, 점심, 오후 시간 보내기, 퇴근. 예전에는 하루가 부족했던 사람이 이제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인사과 후배 직원 2명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잡는 게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정혜수 옆에 앉았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정혜수가 앉은 자리와 2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다. 의도적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혜수는 더 이상 같은 테이블에 앉아달라고 할 위치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식판을 반납하러 일어섰다. 식당 아주머니가 정 부장님, 오늘도 많이 못 드셨네 하고 말을 건넸는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목에 걸렸다. 식당 아주머니는 아직 예전처럼 불러주는 사람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 김순영이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수는 보직해임 사실을 아내에게 바로 알렸다. 숨기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았고 어차피 오래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회사에서 인사과 부장 자리를 뺏겼어. 대기발령이야. 김순영의 반응은 정혜수보다 훨씬 격렬했다. 뭐, 당신이 그 회사 인사과를 만든 사람인데 새로운 대표가 그러는 거야? 회장님은 아시는 거야? 회장님은 이미 물러나신 거고 새 대표가 결정한 거야.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니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부당한 거면 부당하다고 해야지. 정혜수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갈 떴다. 부당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기 방식이 아니었고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밥맛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앞에 놓고 숟가락만 움직이는 척하다가 반도 못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김순영은 남편의 그 모습이 더 속상했다. 화를 내든 욕을 하든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정혜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만 삼키는 사람이었다. 오래 살면서 늘 그래왔고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당신 너무 혼자 삼키지 마. 나한테라도 속 얘기 좀 해. 걱정 마. 아직 잘린 건 아니니까.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지만 김순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이 준비가 되면 말할 것이라는 걸 오래 살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정혜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내일도 7시 30분에 출근할 것이고 경영지원실 구석 자리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볼 것이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징계위원회 안건이 있었을 텐데 새로운 서민재가 처리했을 것이었다.
김동완 씨 같은 현장 직원이 또 올라왔으면 누가 전례를 찾아서 지켜줬을까? 시스템에 전례 데이터가 들어있기는 한데 그걸 찾아서 맥락에 맞게 활용할 줄 아는 것과 그냥 데이터로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정혜수는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걱정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남의 인사를 챙기는 것이 오랜 세월의 습관이었고 자기 인사가 무너진 밤에도 그 습관은 멈추지 않았다. 정혜수가 경영지원실로 밀려난 지 2주가 지나면서 인사과에 첫 번째 문제가 터졌다. 고용노동부 수원지청에서 정기 근로감독 일정을 공식 통보해 온 것이었다. 매년 한 차례 있는 정기 감독이었고 정혜수가 있을 때는 사전 준비부터 현장 대응, 사후 보안까지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던 업무였다. 서민재는 통보를 받고 즉시 준비에 들어갔다. HR 시스템에서 연장근로 관리대장,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을 전부 뽑아 정리했다. 책에는 잡혀 있었고 서류상 빠진 것은 없었다. 이 사람이 무능한 것이 아니었다. 컨설팅 회사에서 여러 기업의 HR 시스템을 만져본 경험이 있었고 서류를 정비하는 능력 자체는 정혜수 못지않았다. 문제는 서류 바깥에 있었다. 근로감독은 서류만 보는 절차가 아니었다. 감독관이 현장에 나오면 서류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를 짚어내는 것이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설명 능력과 감독관과의 신뢰관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독 당일 수원지청 이재호 감독관이 태성식품에 나왔다. 이재호는 정혜수와 15년 넘게 실무를 주고받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회의실에서 마주한 담당자가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었다. 서민재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지만 이재호의 표정에는 미세한 경계가 깔렸다. 서민재는 준비한 서류를 순서대로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재호는 서류를 넘기다가 연장근로 관리대장의 한 부분에서 멈췄다. 여기 생산이라인 3월 셋째 주 연장근로 시간이 주 12시간을 넘어가는 인원이 3명 있는데요. 사유서가 누락돼 있네요. 서민재가 서류를 확인했다. 실제로 사유서가 빠져 있었다. 정혜수가 있었다면 이런 거는 감독 전에 이미 잡아냈을 부분이었다. 서민재가 시스템에서 해당 기간 데이터를 뽑아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이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확인하시는 거 말고 이런 건 사전에 정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보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정혜수가 담당이었을 때는 이 정도 사안에서 보완 요청이 나온 적이 없었다. 서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독관 입장에서 새로운 담당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15년간 정 부장이 준비한 서류는 한 번에 통과시켜도 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보완 요청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재호는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자 명단에서도 몇 가지를 추가로 짚었고 현장 점검에서는 교대 근무 기록과 실제 근무 현황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하나하나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것들이 줄줄이 나왔다. 서민재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감독이 끝난 뒤 회의실에 혼자 남아 한참 동안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같은 주에 고용지원금 정산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태성식품은 매년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었는데 이 업무도 그동안 정혜수가 도맡아 처리하던 것이었다. 신청 양식, 첨부 서류, 제출 기한,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 조율까지 정혜수 혼자서 루틴으로 돌리던 일이었다. 서민재는 시스템에서 전년도 신청 내역을 참고해 올해 서류를 준비했지만
첨부 서류 양식이 올해부터 변경된 것을 놓쳤다. 정혜수였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해서 변경 사항을 확인했을 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서류가 반려되었고 재신청까지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원금 지급이 한 달 넘게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액 자체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태성식품이 고용지원금 신청해서 서류 반려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민재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 기업의 HR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못 해낸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근로감독 보완 요청에 이어 고용지원금 반려까지 터지자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스템에 들어있는 데이터만으로는 이 회사의 인사 업무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데이터 바깥에 있는 것들, 관공서 담당자와의 관계, 사전에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는 습관, 매년 반복하면서 몸에 밴 타이밍 감각 같은 것들은 시스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서민재는 퇴근 후 경영지원실을 찾아갔다. 2층 구석 소회의실, 정혜수가 앉아있는 자리.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가 정혜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다. 자기가 밀어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이 서민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정 부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혜수는 표정 변화 없이 의자를 돌려 서민재를 바라보았다. 앉으세요. 서민재가 근로감독 보완 요청건과 고용지원금 반려건을 설명했다. 정혜수는 조용히 듣고 나서 몇 가지를 짚어주었다. 연장근로 사유서는 생산관리팀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인데 인사과 시스템에는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것, 고용지원금 양식 변경은 매년 1월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 시스템에 없는 건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고용센터 장 담당관한테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서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메모를 했다. 정혜수가 알려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서류 한 번의 통과와 반려의 차이를 만들었고 그 차이는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한 사람만이 축적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서민재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대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민재가 나간 뒤 정혜수는 다시 빈 화면을 바라보았다.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정혜수는 알고 있었다. 이재호 감독관이 서민재에게 까다롭게 나온 것은 서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였다. 정혜수가 전화 한 통하면 풀릴 일이었지만 지금 정혜수에게는 그 전화를 할 자격이 없었다. 보직해임된 사람이 나서면 서민재의 체면도 깎이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복잡해지는 것이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위치. 그것이 대기발령의 또 다른 잔인함이었다. 이 상황이 오진혁 대표에게 보고되었다. 서민재가 직접 보고한 것이 아니라 경영관리실을 통해 올라간 것이었다. 근로감독 보완 요청과 고용지원금 반려건이 함께 적힌 보고서를 받아든 오진혁의 반응은 담담했다. 과도기적 문제입니다. 새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해결될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서민재 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관공서 쪽 대응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정 부장이 맡던 라인이라. 오진혁은 한정우의 말을 끊었다. 한 실장, 사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정 부장 한 명이 없다고 회사가 안 돌아가면 그건 그동안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은 거죠. 문제의 원인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오진혁의 논리는 반박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었다.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는 전제를 인정하면 정혜수가 빠져서 생긴 문제는 정혜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 되는 것이었다. 그 논리 안에서는 정혜수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었다. 시스템을 더 빠르게 구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향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오진혁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관공서 실무 라인에서 신뢰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재호 감독관이 정혜수를 신뢰한 것은 태성식품의 HR 시스템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혜수라는 사람이 15년간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대응해왔기 때문이었다. 그 신뢰를 새 담당자가 물려받으려면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오진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것이었다. 그날 저녁 정혜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민재가 찾아왔을 때 느꼈던 감정은 복잡했다. 자기를 밀어낸 자리의 새 주인이 도움을 구하러 왔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은 안타까움이었다. 서민재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 회사의 인사 업무가 시스템 밖에 있는 것들로 돌아간다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사의 정혜수밖에 없는데 정혜수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정혜수는 내려서 아파트까지 걸었다.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이재호 감독관의 번호가 보였다. 전화를 걸면 보안 요청 건은 하루 만에 정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혜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지금 나서는 것은 서민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민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대기발령 상태인 자기가 나서면 오진혁에게 빌미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할 일이 없어서 빈 화면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M&A 실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오진혁이 취임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태성식품과 한미푸드 양측의 재무, 법무, 인사전 영역에 걸쳐 실사팀이 투입되었고 KPG 어드바이저리가 전체 프로세스를 조율하는 구조였다. 재무실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양쪽 모두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 중견기업이었기에 공시 의무가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재무제표와 세무신고 내역은 명확했고 법무 쪽도 특별한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는 인사 영역이었다. 합병 후 인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M&A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양쪽 회사의 직원 수를 합치면 1,400명이 넘었고 중복부서와 겹치는 직무가 상당했다. 이 인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합병 후 인건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기에 인사실사는 단순히 데이터를 교환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쪽 조직의 내부 사정을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물밑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었다. 한미푸드 측 인사 담당 상무 윤정식이 이 조율의 카운터파트였다. 서민재가 윤정식에게 처음 연락을 한 것은 실사 시작 3일째였다. 이메일로 인력 현황 데이터를 요청하고 화상 미팅 일정을 잡자고 제안했다. 윤정식의 답장은 이틀 뒤에 왔다. 요청한 인력 현황 데이터는 첨부되어 있었지만 화상 미팅에 대해서는 일정을 확인 후 회신하겠다는 한 줄뿐이었다. 그 회신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서민재가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전화를 걸었다. 윤정식은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데이터는 보내드린 대로입니다.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윤 상무님, 데이터만으로는 합병 후
인력 배치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양쪽 조직 구조를 놓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내부 검토가 좀 더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서민재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명분이 약했다. 데이터는 넘겨주었고 추가 논의는 내부 검토 후에 하겠다는 것이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 분명했고 이 속도로는 자문사가 잡아놓은 실사 일정을 맞출 수 없었다. 윤정식의 비협조에는 이유가 있었다. 겉으로는 내부 검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태성식품 측 인사 담당자에 대한 불신이 핵심이었다. 윤정식은 태성식품의 인사과 부장이 정혜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혜수가 보직해임 당했다는 소식도 업계를 통해 들은 뒤였다. 윤정식과 정혜수는 20년 직이었다. 단순한 업계 지인이 아니었다. 20년 전 윤정식이 전 직장에서 부당하게 밀려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당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퇴직을 종용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정혜수가 그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해왔다. 정혜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업계 인맥을 동원해 한미푸드 쪽에 윤정식을 추천했고 결과적으로 윤정식은 한미푸드로 이직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윤정식에게 정혜수는 업무 파트너가 아니라 은인이었다. 커리어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 그 뒤로 두 사람은 매년 한두 차례 만나 밥을 먹었고 업계 동향이나 인사 실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로 지냈다. 형식적인 네트워킹이 아니라 진짜 신뢰에 기반한 관계였다. 그런 정혜수가 밀려났다는 것은 윤정식에게 두 가지 의미였다. 하나는 개인적인 분노. 자기 은인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경영진에 대한 감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실무적인 판단. 합병 후 인력 배치는 양쪽 조직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작업인데 정혜수가 빠진 태성식품 측과 그런 깊이의 대화가 가능할 리 없었다. 서민재라는 사람이 유능한지 아닌지는 윤정식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문제는 신뢰였다. 합병 후 한미푸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율하려면 상대방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정혜수는 그런 사람이었고 서민재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오진혁이 이 상황을 감지한 것은 실사 시작 2주째였다. 재무와 법무는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인사 영역만 진전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었다. 오진혁은 직접 윤정식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가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미팅은 태성식품 본사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오진혁은 M&A의 시너지 효과, 양사 직원들에게 돌아갈 혜택, 합병 후 성장 전략을 유창하게 설명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윤정식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들었다. 하지만 핵심 이야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격식 차린 인사. 그것이 전부였다. 오진혁이 기대한 것은 인력 배치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시작이었지만 윤정식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자기 회사 본사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설명했는데도 상대방 상무 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실패한 것이었다. 오진혁은 윤정식을 배웅하고 대표이사실로 돌아와 KPG 어드바이저리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미푸드 인사 쪽이 계속 이런 식이면 실사 일정 맞출 수 없습니다. 다른 채널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까?
자문사 팀장의 대답은 솔직했다. 인사실사는 양측 실무 담당자 간 신뢰가 기반이어서 위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한미푸드 측 인사 담당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진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 그의 논리를 조금씩 깨고 있었다. 다만 아직은 그 균열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같은 시기 업계에 정혜수의 보직해임 소식이 퍼지고 있었다. 식품업계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정혜수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고용노동부 라인과의 실무관계, 업계 인사 네트워크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온 경력. 이런 사람이 밀려났다는 소식은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경쟁사 대한식품의 인사 담당 최강호 상무가 정혜수에게 연락해온 것은 이 무렵이었다. 정혜수의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 최강호와 정혜수는 업계 세미나에서 몇 차례 얼굴을 본 정도의 사이였지만 최강호가 정혜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 아는 사람은 아는 사실이었다. 정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한번 뵐 수 있겠습니까? 정혜수는 전화를 받고 잠시 생각했다. 최강호가 순수하게 안부 차원에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다. 보직해임 소식을 듣고 연락한 것이 분명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도 짐작이 갔다. 최 상무님, 연락 감사합니다. 좋지요. 정혜수는 수락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직 태성식품을 떠날 생각은 없었지만 바깥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기발령 상태에서 하루 종일 빈 화면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았다. 약속은 다음 주 수요일 점심으로 잡혔다. 정혜수는 약속 날짜를 핸드폰 캘린더에 저장한 뒤 다시 경영지원실 구석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3층 인사과에서는 서민재가 윤정식에게 보낸 세 번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대표이사실에서는 오진혁이 M&A 일정 지연에 대한 대책을 자문사와 논의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정혜수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으로 앉아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여전히 정혜수에게 있었다. 다만 아직은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정혜수가 밀려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태성식품 내부의 불안은 인사과를 넘어 현장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M&A 추진 소문은 이미 공장 생산 라인까지 퍼져 있었고 거기에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졌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흡연실에서, 탈의실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합병하면 우리 중에 누가 잘리냐, 생산직부터 자르는 거 아니냐, 인사과 부장도 잘렸는데 우리가 무사할 리 있겠냐. 정혜수의 보직해임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었다. 인사과 부장이 밀려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로 읽혔다. 그동안 징계위원회에서 현장 직원들을 지켜주던 사람이 잘렸다는 것은 더 이상 현장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정혜수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하나의 상징처럼 오르내리고 있었다. 노조위원장 박노진은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54세 생산직 출신으로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다. 노조위원장이 된 지는 3년째였지만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신망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었다. 박노진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노조 활동을 오래 하면서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참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다.
오진혁이 취임하고 M&A를 선언했을 때도 즉각 반발하지 않았다. 합병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노조의 입지만 약해진다는 계산이 있었다. 하지만 구조조정 소문이 구체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KPG 어드바이저리 직원들이 각 부서를 돌며 인력 현황을 조사하는 장면이 현장에서도 목격되었고 고연차 생산직이 1차 감원 대상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합원들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박노진에게 직접 찾아와 하소연하는 조합원이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되었다. 위원장님, 진짜 우리 잘리는 겁니까? 저 올해로 근속 18년인데 이 나이에 나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애가 셋인데 대출도 아직 남았고요. 제발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박노진은 하나하나 들으면서도 섣불리 답하지 않았다. 노조가 움직이려면 명분과 타이밍이 필요했다. 감정만으로 파업을 걸면 회사 측에 빌미를 주는 것이고 너무 늦으면 구조조정이 기정사실화된 뒤에 싸워봐야 소용이 없었다. 그 타이밍을 박노진에게 준 것은 경영관리실에서 노조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한 장의 공문이었다. M&A 추진에 따른 인력 효율화 계획 수립을 위해 생산직 인력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공문의 제목에 인력 효율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박노진은 그 공문을 읽고 나서 결심했다. 인력 효율화라는 말은 포장일 뿐이고 실체는 감원이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때가 아니었다. 박노진은 조합원 긴급 총회를 소집했다. 총회 날짜는 공문을 받은 지 3일 뒤인 금요일 오후. 장소는 공장 내 대강당이었다. 총회 소집 공지가 나가자 조합원 참석률이 평소의 2배를 넘었다. 5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고 복도까지 넘쳐서서 듣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만큼 불안이 컸다는 뜻이었다. 박노진이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기 전에 대강당을 한번 둘러보았다. 앞줄에는 근속 20년이 넘는 베테랑들이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직원들이 불안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노진은 준비한 원고 없이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총회를 소집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M&A 얘기가 나온 이후로 우리 모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M&A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다. 박노진이 이어갔다. 인사과 정혜수 부장. 여러분 중에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히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노진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렸다. 5년 전 회사가 어려워서 1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경영관리실에서 올린 감원 명단에 생산직 40명이 있었습니다. 정혜수 부장이 그 명단을 보고 경영진 회의에서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40명이 아니라 15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근거를 하나하나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속 몇 년이고 가족 상황이 어떻고 이 사람을 자르면 노동청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감원 25명이 줄었습니다. 그 25명이 지금도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5년 전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기가 살아남은 이유가 인사과 부장 덕이었다는 사실을 이 순간 처음 아는 사람도 있었다. 박노진이 계속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징계위원회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경영관리실에서 해고를 밀어붙이면 정혜수 부장이 전례를 찾아서 막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입니다.
인사과 부장이면 원래 회사 편이어야 합니다. 경영진이 자르라고 하면 자르는 게 인사과 부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게 인사과 부장의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박노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 사람을 새 대표가 잘랐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사내 공지로 보직해임을 알렸습니다. 인사과를 오랫동안 지킨 사람한테 대표가 직접 얼굴도 안 보고 잘라버린 겁니다. 박노진이 마이크를 잠시 내리고 대강당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 사람을 자른 경영진이 지금 M&A를 하면서 우리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대강당에서 아니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박노진은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한 박자 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저도 못 믿겠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던 사람도 이렇게 잘라버리는데 우리를 지켜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박노진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다. 노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M&A 관련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대강당에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앞줄에 베테랑들이 먼저 올렸고 뒷줄에 젊은 직원들이 뒤따랐다. 5초도 안 되어 대강당 전체가 손으로 가득 찼다.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 손을 들었다. 반대는 없었다. 박노진은 그 장면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파업은 총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다.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되었다. 포장 라인, 가공 라인, 출하 라인 모두 멈췄다. 공장 정문 앞에 노조 천막이 세워졌고 고용 보장 없는 M&A 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조합원들은 교대로 천막을 지키며 농성에 들어갔다. 태성식품 창사 이래 두 번째 전면 파업이었다. 생산이 멈추면서 납품 일정에 즉각 차질이 생겼다. 태성식품의 주력 제품인 냉동식품과 가공육 제품은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이었기에 생산 중단은 곧바로 매출 손실로 이어졌다. 대형 유통사 세 곳에서 납품 지연 클레임이 동시에 들어왔고 그중 한 곳은 대체 납품업체를 알아보겠다는 통보까지 했다. 재무팀에서 올라온 추정 손실액은 일주일 기준 약 23억 원이었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되면 손실은 50억을 넘길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올라왔다. 오진혁은 파업을 예상하지 못했다. 인사과 부장 하나를 교체한 것이 노조 파업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진혁의 머릿속에서 정혜수는 구조조정 리스트의 한 줄이었고 한 줄을 지운 것이 공장 전체를 세울 줄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오진혁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노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영관리실장 한정우가 보고했다. 노조 측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M&A 과정에서 고용 보장을 문서화할 것. 둘째, 구조조정 대상 명단을 공개하고 노조와 사전 협의할 것.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현장 분위기를 보면 정혜수 부장의 보직해임에 대한 반발이 파업의 실질적인 촉발 요인입니다. 노조 측에서 직접 복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정 부장이 돌아와야 대화가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오진혁의 표정이 굳었다. 정혜수라는 이름이 또 나왔다. 근로감독에서 M&A 실사에서 그리고 이제 노조 파업에서까지 자기가 지운 한 줄이 회사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현실이 오진혁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같은 날 한미푸드 측에도 파업 소식이 전해졌다.
윤정식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한미푸드 경영진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내용은 간결했다. 태성식품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파업 해소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노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합병 실사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한미푸드 경영진은 윤정식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합병 대상 회사에서 전면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사를 계속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컸다. 실사 중단이 공식 통보되었다. 오진혁의 M&A가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막힌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실패, 한미푸드 실사 중단, 노조 전면 파업.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졌고 세 가지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었다. 정혜수, 한 사람이 빠지면서 벌어진 일이었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풀릴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진혁은 아직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파업이 시작된 그 주 수요일 정혜수는 대한식품 최강호 상무와 점심 약속을 지켰다. 장소는 수원 시내의 한 한식당이었다. 최강호는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정 부장님, 저희 대한식품에서 인사 담당 임원을 찾고 있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최강호를 바라보았다. 최 상무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아직 태성식품에 재직 중인 상태라서 오늘은 말씀만 듣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조건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호가 제시한 조건은 정혜수의 예상보다 좋았다. 직급은 이사대우, 연봉은 현재보다 30% 이상 높았고 인사총괄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식품은 태성식품보다 매출 규모가 큰 업계 상위권 회사였기에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커리어 상승이 되는 제안이었다. 정혜수는 조건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최강호는 웃으며 명함 뒤에 자기 개인 연락처를 적어 건넸다.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 정도 안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을 나선 뒤 정혜수는 주차장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대한식품의 제안은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었다. 대기발령 상태에서 빈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자기에게 바깥에서 이런 제안이 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태성식품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찍혔지만 시장은 정혜수를 다르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개운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다.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지도 대충 짐작이 갔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가 밀려나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불안해졌고 그 불안이 파업으로 터진 것이라는 걸 정혜수는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사로 떠나는 것은 자기를 믿어준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정혜수는 최강호에게 받은 명함을 지갑에 넣고 차에 올라 회사로 돌아갔다. 경영지원실 구석 자리에 다시 앉았다. 빈 화면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화면 앞에 앉아있는 정혜수의 마음속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새로 생겨 있었다. 파업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도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공장 정문 앞 노조 천막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조합원들이 교대로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조합원 사무직 일부까지 점심시간에 천막 앞을 지나가며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매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파업 첫 주 23억이던 추정 손실이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누적 50억을 넘겼다.
대형 유통사 한 곳이 실제로 대체 납품업체와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나머지 두 곳도 이번 주 안에 정상 납품이 재개되지 않으면 계약 조건을 재협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오진혁은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경영관리실장 한정우를 통해 박노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노진의 대답은 명확했다. 고용보장 문서화 없이는 면담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진혁이 문서화 논의를 위한 면담이라는 명분을 붙여 다시 요청했지만 박노진은 또 거절했다. 논의가 아니라 확약이 필요합니다. 확약서 초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진은 오진혁이 형식적으로 대화 테이블을 만들려 한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파업을 빨리 끝내고 싶은 쪽은 오진혁이지 노조가 아니었고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경영진이었다. 합병 전선도 마찬가지였다. 한미푸드 측이 실사 중단을 통보한 뒤 후속 연락이 전혀 없었다. 자문사를 통해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노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후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사실상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합병은 무산이라는 뜻이었다. 자문사 팀장이 오진혁에게 직접 경고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진혁이 취임 후 가장 야심차게 밀어붙인 프로젝트가 물거품 직전이었다. 여기에 이사회 문제까지 터졌다. 파업과 합병 중단 상황을 보고받은 사회이사 2명이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었다. 오태성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고 있었기에 임시 이사회는 오태성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사회는 파업 2주째 되는 목요일에 열렸다. 오진혁이 합병 추진 경과와 파업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체계적이었지만 사회이사들의 질문은 보고서 바깥을 향했다. 오 대표 취임 2달 만에 전면 파업이 터지고 합병 실사가 중단됐고 관공서 대응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시스템 경영의 결과입니까? 오진혁이 대답하려 했지만 다른 사회이사가 이어서 물었다. 자문사 수수료건도 짚겠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이사 정결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액도 업계 평균을 상당히 넘습니다.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파업과 합병 중단만으로도 오진혁의 입지는 위태로웠는데 자문사 비용 정결 처리까지 이사회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서 궁지가 완전해졌다. 파업, 합병 중단, 절차 위반.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것이었다. 오태성 회장은 이사회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아들이 궁지에 몰리는 장면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복잡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사회 의장으로서는 사회이사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사회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2주 내에 제출할 것을 오진혁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해임 결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였다. 이사회가 끝난 날 밤 오태성 회장이 아들에게 전화했다. 오진혁은 대표이사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진혁아. 예, 아버지. 사람이 시스템이여. 네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들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을 빼놓고 시스템을 돌리겠다는 건 엔진 빼놓고 차를 굴리겠다는 거랑 같은 소리야. 오진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다. 취임 2달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이 그 한마디를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오진혁은 한참 동안 빈 회의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2층 경영지원실로 내려갔다. 구석 소회의실 문 앞에서 멈칫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몇 초간 서 있다가 오진혁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다. 정혜수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파업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아 집에 가지 못한 것이었다. 오진혁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오는 것을 보고 표정 변화 없이 의자를 돌렸다. 정 부장님, 대표님. 오진혁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처음으로 정혜수와 1대1로 마주 앉는 자리였다. 보직해임 통보도 직접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야 고개를 숙이고 찾아온 것이었다. 업무에 복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혜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대한식품 최강호 상무의 명함이었다. 명함 뒤에 적힌 연락처와 함께 이사대우 직급과 구체적인 처우 조건이 메모되어 있었다. 정혜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진혁의 표정이 굳었다. 경쟁사에서 정혜수를 데려가려 한다는 것. 그것도 이사대우로. 정혜수가 이 회사를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어 눈앞에 놓인 순간이었다. 정혜수가 입을 열었다. 업무 복귀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직원들 전원, 강제 해고 없이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문서화된 합의. 둘째, 오 대표가 직접 노조 앞에 서서 고용 보장을 약속하십시오. 오진혁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하겠습니다. 정혜수는 오진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에게 그 약속을 지킬 힘이 남아있는가?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혜수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오진혁이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이고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오진혁이 약속한다 해도 그 약속을 이행할 권한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정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진혁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소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대한식품 명함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혜수가 일부러 두고 간 것이었다. 당신이 나를 잘랐지만 시장은 내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 그 명함 한 장이 말하고 있었다. 임시 이사회가 다시 소집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오진혁이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은 이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파업 해소 계획은 노조와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수준이었고 합병 재개 방안도 한미푸드 측과 접촉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구체적인 실행력이 없었다. 사회이사들은 정상화 방안을 읽고 나서 서로 눈을 마주쳤다. 더 이상의 시간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 그 시선 안에 있었다. 사회이사 김영선이 발언을 요청했다. 취임 이후 2달간의 경영 성과를 보면 현 대표이사 체제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태성 회장은 의장석에 앉아 이 발언을 듣고 있었다. 아들의 해임이 공식적으로 입에 올라오는 순간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태성 회장이 입을 열었다. 다른 이사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내이사 중 한 명이 오진혁을 두둔하려 했지만 파업 장기화와 합병 중단, 자문사 비용 정결 처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반박할 논리가 없었다. 표결이 진행되었고 찬성 다수로 오진혁 대표이사 해임이 결의되었다. 오태성 회장은 표결 결과를 확인한 뒤 임시로 본인이 경영에 복귀하며 전문 경영인 선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진혁은 이사회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취임 2달 만에 해임. 시스템으로 돌리겠다던 회사가 자기를 밀어낸 것이었다.
오태성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첫날 가장 먼저 한 일은 정혜수를 부르는 것이었다. 경영지원실 구석 자리에서 정혜수가 올라왔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정혜수에게 오태성 회장이 말했다. 혜수야,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정혜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서 있었다. 오태성 회장이 이어갔다. 자네가 걸었던 조건 내가 지키겠다.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직원 전원, 강제 해고 없이 고용 승계한다. 문서로 만들자. 자네가 직접 작성해라. 정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진혁에게 걸었던 조건을 오진혁이 아닌 오태성 회장이 지켜주는 구조였다. 아들이 못 지킨 약속을 아버지가 지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정혜수는 대한식품 최강호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상무님, 좋은 제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성식품에 남기로 했습니다. 최강호가 물었다. 정 부장님,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혜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이 회사 직원들이 내 동료니까요. 전화를 끊고 정혜수는 인사과로 돌아갔다. 업무 복귀 첫날이었다. 인사과 후배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수를 맞았지만 대단한 환영식 같은 것은 없었다. 정혜수가 원래 자리에 앉고 컴퓨터를 켜고 평소처럼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게 전부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인사과 김 대리가 슬쩍 가져다 놓은 자판기 커피가 책상 위에 있었다. 보직해임 날 아침과 같은 커피였다. 정혜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정식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윤정식이 받았다. 혜수야, 돌아왔다며? 소식이 빠르네. 네가 돌아왔으니 이제 이야기가 되지. 내일 시간 되냐? 인력 배치건 정리하자. 20년 신뢰가 전화 한 통으로 다시 작동하는 순간이었다. 합병 실사 재개를 위한 물밑 조율이 이날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정혜수가 한 일은 고용노동부 수원지청 이재호 감독관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이 감독관님, 정혜수입니다. 근로감독 보안 요청건 제가 다시 맡게 됐습니다. 정 부장, 그동안 어디 갔었어?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역시 정 부장이 해야 일이 되지. 보안 요청 서류는 이틀 만에 정리되었다. 정혜수가 처리하니 이재호 감독관도 별다른 추가 요청 없이 넘어갔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서류 위에 보이지 않는 서명처럼 찍혀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정혜수는 노조위원장 박노진을 만났다. 공장 내 노조 사무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다. 박노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장님, 파업 때문에 부담되셨을 겁니다. 아니요. 고마웠습니다. 정혜수의 짧은 대답에 박노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혜수가 이어갔다. 고용 승계 조건 문서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태성 회장님이 직접 약속하셨고 제가 문서를 작성합니다. 노조 측 검토를 거쳐 최종 합의하는 절차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파업을 풀어주십시오. 박노진은 정혜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작성하는 문서라면 믿을 수 있었다. 오진혁이 100번 약속하는 것보다 정혜수가 한 번 손으로 쓴 문서가 더 무거웠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간부회에 소집해서 파업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날 파업이 풀렸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포장 라인, 가공 라인, 출하 라인이 순서대로 가동되었고 멈춰있던 납품 일정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정혜수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같은 주 오진혁이 짐을 싸서 회사를 나서는 날이었다. 오후 늦은 시간 오진혁은 대표이사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한 뒤 본사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걸어가는 길에 인삭과 사무실 앞 복도를 지나야 했다. 오진혁의 발걸음이 인삭과 앞에서 잠시 느려졌다. 유리창 너머로 인삭과 사무실이 보였다. 정혜수가 자기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오진혁은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진혁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정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혜수의 퇴근길은 오래전부터 같은 길이었다. 집까지 버스로 40분.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정혜수는 내일도 7시 30분에 출근하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이 회사가 지금도 돌아가는 이유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인삭과 부장 정혜수, 화려한 직함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자도 아닙니다. 그냥 한자리에서 오래 묵묵히 자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빠지니까 회사가 멈췄습니다. 요즘 세상은 시스템, 효율, 디지털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시스템을 돌리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경험, 서로 얼굴을 보며 쌓아온 신뢰,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기억,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에도 입력할 수 없고 어떤 매뉴얼에도 적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정혜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사람.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가치를 잃기 전에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